안녕하십니까. 교과서 읽어주는 남자 김영선입니다. 오늘 한국 근현대사 수업 16번째 시간 함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3중단원 일제 식민지 지배와 민족운동의 정의. 드디어 대단원이 바뀌었어요. 1중단원 일제 식민지 지배 정책. 1소단원 제1차 세계대전과 전후의 세계 되겠습니다. 오늘은요, 일제 식민지 지배 정책을 보기에 앞서서 당시에 세계사적으로 어떤 사건들이 있었는지 볼 건데, 바로 1차 세계대전 그리고 그 전후의 세계를 보겠습니다. 교과서는 168쪽부터 보시면 되겠고요. 학습목표 하나씩 살피겠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과 러시아 혁명의 전개 과정을 정리할 수 있다. 1차 세계대전 중에 러시아 혁명이 벌어졌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 이후 세계 정세의 변화를 설명할 수 있다. 전쟁 이후의 전후 질서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다는 것이고요. 오늘의 연표 보시면 이 세계대전이 1914년에 일어나서 발발해서 1918년까지 약 4, 5년간 이루어졌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1917년에는 러시아에서 혁명이 일어나네요. 즉 전쟁 와중이죠. 자, 그리고 1918년 말쯤에서 1919년까지 해서 프랑스 파리에서 강화회의, 즉 1차 대전을 정리하는 회의가 열리게 됩니다. 자, 그리고 21년에는 이와 관련해서 또 미국 워싱턴에서 또 회의가 열렸고요. 22년에는 그 유명한 소련이 수립되는데, 쌤이 말씀드렸죠. 소련이요, 무슨 영어나 그런 러시아어가 아니고요.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연방의 준말입니다. 소연. 그래서 줄여서 소련이 된 거죠. 자, 오늘 용어 살펴보시면 제1차 세계대전, 러시아 혁명, 베르사유 체제라는 게 나와 있는데, 바로 여기서 그어보겠습니다. 자, 위에 소단원이랑 비교해 볼게요. 제1차 대전 그리고 러시아 혁명은 위에 이렇게 포함이 되겠죠. 베르사유 체제는 전후의 세계에 포함이 될 겁니다. 자, 여기까지 정리되셨으면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내용은요, 1차 대전이 발발하는 것과 소련의 등장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자, 첫 번째 동그라미 1번입니다. 제1차 세계대전의 과정을 정리해 봅시다 돼 있는데, 배경이 좀 복잡합니다. 당시에는요, 여러분들, 이 제국주의 열강들이 어떤 쟁탈전을 벌이게 되냐? 자기네들끼리 식민지를 더 많이 가지려고 서로 쟁탈전 벌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 유럽 국가들이 서로 개인풀이 아니라 팀풀을 하게 된 거예요. 팀풀을 하게 되는데 먼저 나왔던 것이 바로 삼국 동맹이고요. 나중에 나온 게 삼국 협상 되겠습니다. 그래서 셋씩 3대3으로 미팅을 하는 게 아니고 대립을 하게 되는데, 삼국 동맹은 독일, 그리고 오스트리아 헝가리, 그리고 이탈리아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특히 앞에 있는 이 독일과 오스트리아 헝가리는 범게르만주의로 묶입니다. 우리는 모두 큰 의미에서 같은 게르만 민족이야 라고 얘기하는 것이고요. 자, 삼국 협상은요, 영국, 프랑스, 러시아라고 하는데, 이 러시아는 말이죠, 바로 범슬라브주의입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에 있는 슬라브족과 규합을 하려는 그런 움직임이 있었는데, 그런 와중에 발칸반도가 원래 오스만 제국의 그 식민지였는데, 이 오스만 제국이 쇠퇴하면서, 오스만 제국은 지금의 튀르키예 말하는 겁니다. 튀르키예. 여기서 쇠퇴하게 되면서 발칸반도의 쟤는 여러라 했죠. 여러 민족들이 독립하게 되고 긴장이 고조됩니다. 누가 이 땅을 새로 차지할 것인가, 혹은 누가 여기서 대장이 될 것인가. 그런 와중에 1914년에 사라예보 사건이라는 게 퍼지게 되는데, 이 당시에 바로 이 오헝 제국이, 즉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이 이때 이 사라예보 사건 때문에 세르비아에 선전포고하게 됩니다. 이 사라예보 사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뒤에 자료 박스에 있으니까 그걸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건은 세르비아에서 벌어지지 않았어요. 사라예보는 보스니아라는 나라의 수도였습니다. 근데 보스니아의 사라예보에서 일어난 사건이 오헝 제국과 세르비아의 전쟁을 부추기게 됐다. 그런데 지금 오헝이 세르비아를 공격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무슨 일이 벌어지냐? 러시아가 얘기하기를, 야, 세르비아는 슬라브족인데? 아까 범슬라브주의 얘기했죠? 그래서 내가 지켜줄게. 근데 독일은 말이에요, 오헝은 내 친구인데, 친구이면서 심지어 범게르만주의로 묶이게 되죠. 이런 식으로 너나 할 것 없이 다 전쟁에 뛰어들게 됩니다. 그런 과정 중에서 동맹국과 협상국이 더 이상 각각 3국이 아니에요. 더 많은 나라들이 들러붙게 되는데, 그 중에서도 비유럽 국가들이 뛰어들게 됩니다. 바로 일본과 미국인데요. 일본은 협상국 쪽에 붙게 됩니다. 이유는 영일동맹 때문이었죠. 이거 이유 뜻이 왜냐하면, 자, 미국은 역시 협상국에 뛰어들게 됩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들 독일의 무제한 잠수함 작전, 그리고 진범한 정보 사건입니다. 이 두 사건으로 인해서 미국이 굉장히 뿔이 크게 나면서 결국 1차 대전에 협상국 쪽으로 참전하게 되죠.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되냐? 나중에 독일 안에서 혁명 정부가 일어나요. 우리 더 이상 못 이길 것 같은데 뭐 전쟁을 지속하냐? 혁명이 일어나서 혁명 정부가 항복하게 되고요. 그래서 결국 협상국이 승리하게 됩니다. 자, 근데 전쟁은 이렇게 마무리 지을 수 있는데, 그 전쟁 와중에 소련 얘기가 나와요. 뭔 얘기를 하고 싶냐면 바로
러시아 혁명이죠. 러시안 레볼루션인데요. 자, 일단 협상국 측에 있었던 그 러시아 있잖아요. 전쟁이 너무 길어지니까 민중의 생활고가 극심해집니다. 그래서 같은 해에 혁명이 두 차례나 벌어졌는데 첫 번째가 3월, 두 번째가 11월이었습니다. 3월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노병 소비에트가 말하기를, 이거 말할 와짜죠. 자, 제발 전쟁 좀 그만하고 전제 정치, 특히 차르 또는 짜르라고 불리는 그 러시아 황제입니다. 전제 정치 그만해라, 타도하겠다라고 하면서 결국 밀어내요. 짜르가 쫓겨나고 임시정부가 수립됩니다. 그럼 그 임시정부는 당연히 전제 정치 타도와 전쟁 중지를 기치로 내세웠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사항을 해야겠죠. 다른 말로 개혁을 하고 전쟁을 중지시켜야겠죠. 근데 정확히 반대로 합니다. 개혁 안 해요. 그리고 전쟁을 계속합니다. 미쳐버리는 거죠. 그런 와중에 희대의 지도자 블라디미르 레닌이 다수파 볼셰비키를 중심으로 해서 무장봉기를 일으켰고요. 그래서 소비에트 정부라는 것을 수립하게 됩니다. 근데 이 소비에트 정부 수립 이후에 여기 있는 동맹국 있죠. 동맹국과 단독으로 강화조약을 체결했다. 여기 있는 이 동맹국들은요, 적국입니다. 러시아 입장에서 적국, 싸우고 있던 그 삼국 동맹에서 출발한 그 동맹국입니다. 결국 그들과 단독으로 강화조약을 체결하고 전쟁에서 이탈하게 됩니다. 그 조약 이름이 아마 옆에 써 있을 겁니다. 브레스트-리토프스크 조약이라고 오른쪽에 찾아보기에 써 있을 겁니다. 자, 레닌은 이후에 각종 사회주의 정책을 실행하고요. 그리고 자기에게 반대하는 세력에 의해서 반란이 일어났겠죠. 내전에서 결국 승리하고요. 이러한 일들이 그 주변 국가들, 특히 중앙아시아에 있던 여러 나라들에 영향을 주면서 그 나라들도 소비에트 정부가 각각에서 수립되게 됩니다. 그걸 싹 모아서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연방, 즉 소련이 1922년에 수립된다는 것이죠. 자, 전쟁이 이렇게 해서 마무리됐는데요. 그 이후에 전쟁 이후에 어떤 세계 질서가 마련이 되느냐? 하나는 베르사유 체제고요. 하나는 워싱턴 체제 되겠습니다. 즉 국제 정세가 변화하는 건데, 자, 베르사유 체제라는 것은 먼저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 승전국과 패전국의 관계를 설정한 것이 바로 베르사유 체제입니다. 그리고 워싱턴 체제는요, 승전국끼리의 서열 정리를 한 겁니다. 자, 왜 그런 거 하니? 베르사유 체제 먼저 보겠습니다. 자, 1차 세계대전 종전 이후에 전후 문제를 처리하기 위해서 파리에서 강화회의가 열렸어요. 근데 이때 콧대가 높아졌던 미국이 대통령 윌슨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14개의 평화 원칙, 앞으로 우리가 이렇게 커다란 전쟁을 다시 하지 않으려면 이러한 평화 원칙이 필요하겠다라고 얘기하면서 그 중에 두 가지만 중요하게 볼게요. 민족 자결주의 그리고 국제기구 창설 논의가 나오게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평화 원칙에 따라서 뭔가 평화롭게 이어가 보려고 했던 것은 윌슨의 혼자만의 생각이었고요. 다른 승전국들은요, 피해 입은 게 너무 크기 때문에 자기네들의 이익을 강조하고 그리고 패전국들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응징하는 쪽으로 분위기가 흘러가게 됩니다. 그런 분위기에 맞춘, 그런 기조에 맞춘 베르사유 조약이 체결되고요. 그래서 이러한 세계체제를 베르사유 체제라고 부르게 됩니다. 베르사유 체제는 정리하면 승전국의 이익과 패전국에 대한 철저한 응징에 집중한 그런 세계 체제인 거죠. 세계 질서인 거죠. 그래서 베르사유 체제는 승전국과 패전국의 관계를 설정한 것이고요. 자, 아까 윌슨이 얘기했던 거 있잖아요. 민족 자결주의. 뭔 내용이냐면 자기 민족의 얘기는 자기 민족의 결정을 내려야 된다. 우리 민족의 운명은 우리가 결정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얘기를 했는데 적용할 때 현실적 한계가 있죠. 왜냐하면 이것이 식민지에 관한 내용이에요. 식민 당하고 있는 그 나라들이요, 자기 민족의 식민을 당할지 안 당할지를 자기 민족이 결정해야 된대요. 그럼 당연히 식민을 안 당하고 싶겠죠. 근데 승전국이 식민지를 포기할 이유는 전혀 없죠. 특히 일본은 승전국이었고 그 일본의 식민지였던 조선은 도저히 독립이 안 됐겠죠. 자,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그 이유가 바로 패전국의 식민지에만 이 민족 자결주의가 적용됐다는 것입니다. 그 식민지들을 위한 게 아니라 패전국에 손해를 끼치기 위한, 그들에 대한 철저한 응징에 집중한 그런 차원에서의 민족 자결주의가 된 거죠. 자, 그리고 전쟁을 방지하고 평화를 유지하려고 만들자고 했던 그 단체가 바로 국제연맹이거든요. League of Nations라는 단체인데요. 지금 있는 United Nations랑 다른 거죠. 국제연맹이 창설됐는데, 근데 버뜩그러나 이걸 제안했던 미국도 불참하고요. 지금 혁명 이후에 정신없는 러시아도 불참하게 됩니다. 심지어 군사력, 즉 강제력이 없는 거죠. 누가 뭘 약속을 안 지켜도 강제력이 없었던 거예요. 자, 이제 워싱턴 체제를 얘기를 좀 보겠습니다. 자, 전쟁이 끝나고 나서 미국은 세계 최대의 채권국, 최대의 빚쟁이가 되는 거예요. 어디 가서든 다 미국 돈 안 빌린 나라가 없을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일본은 이제 동아시아 내에서 영향력을 확대하면서 이 일본을 건드릴 자가 없는 거죠. 당시에 이제 중국에서도 상당히 많은 것들을 뜯어내려고 했었어요. 자, 이렇게 세력이 확대되고 있는 와중에 일본이 막 성장하는 거,
막 뛰어오르는 거, 약진은 뛰어오른다는 거죠. 뛰어오는 걸 견제하기 위해서 미국이 친구들 모아가지고 일본을 둘러쌉니다. 그래서 자기 집 안방으로 불러서 워싱턴으로 불러서 군축 회의를 열게 되는데 군축이 여러분들 군비 축소입니다. 결국에 모두의 군비를 잘 제한하자는 얘기지만 사실 타겟은 일본의 군비인 거죠. 일본의 군비를 축소하고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이제 미국의 영향이 확대되는 이른바 워싱턴 체제가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즉 승전국들 간의 서열 정리가 된 것이죠. 자, 이런 어지러운 와중에 자기만의 길을 뚜벅뚜벅 가는 나라가 있었어요. 바로 소련인데요. 일단 주도했던 것은 레닌이고요. 당시에 국제공산당이라고도 불렸던 코민테른이라는 것이 결성이 됩니다. 코민테른은요, 코뮤니스트 인터내셔널이라고 하는 것의 준말이고요. 여기 지금 선생님이 노란색으로 칠한 것을 다 연결해서 읽어주면 코민테른이 되겠죠. 살짝 빗나가긴 했는데 어쨌든 잘 새겨주세요. 자, 그리고 이 코민테른을 통해서 이 레닌은요, 각국의 노동운동을 지원하겠다 그러고요, 식민지 해방운동을 또 지원하겠다고 합니다. 이게 레닌식의 민족 자결의 원칙인 거예요. 아까 윌슨이 얘기했던 것보다 좀 더 솔깃했을 거예요. 누가? 바로 이 약소민족 지도자들이죠. 이들이 무슨 회의에 참석하게 되는데 그게 바로 극동인민대표회의라는 것입니다. 아시아 끝에머리에 있는 그런 대표자들이 같이 모여서 지도자들이 회의를 한 거예요. 여기 여러 제자라 그랬죠? 여러 약소민족 지도자들이 참석하면서 거기서 레닌이 우리는 각국 노동운동과 식민지 해방운동을 지원할 거예요 라고 얘기하니까 얼마나 막 감동을 받았겠습니까? 아, 레닌의 사상이 찐이구나 하고 동아시아 내에서는 이제 사회주의가 확산되고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사실 소련이 워싱턴 체제, 즉 당시에는 뭐 러시아였겠지만 이 워싱턴 체제에 대한 반발을 또 내비치게 된 거죠. 이 소련이 생기고 그리고 또 워싱턴 체제가 생겨나고 어떻게 보면 소련은 그때부터 이미 미국을 견제하려는 움직임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1차 세계대전과 그리고 전후의 질서에 대해서 봤는데요. 1차 세계대전 상당히 복잡한 과정이지만 그 이후에 베르사유 체제와 그리고 워싱턴 체제라는 세계 질서까지 나온다는 점 같이 한번 기억을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수업 여기까지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